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진실에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김로벨 TV입니다. 오늘 영상은 북한과 남한 관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 남한 관계,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현 정권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우리 정권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욕해대지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도 그런 욕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접근하려고 그럽니다. 접근하려고 할수록 북한은 욕을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는 대북 정책 당국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고 또는 근본적으로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북한이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느냐, 한국과 중국이 너무 친하니까 북한이 위기와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이제 남북 관계는 남북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변수를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미국은 빼놓고 이제 남한, 북한, 중국 그 삼각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북 관계입니다. 남북 관계는 1990년대 이후서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1990년대 들면서 북한과 남한 사이의 체제 경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도저히 한국을 따라올 수가 없게 돼 있죠. 그 이유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모순도 있지만은 1980년대 말에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돼서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1990년대 초에, 정확히는 1992년에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북한의 큰 지원자였던 또는 후원자였던 중국과 소련이 우리 남한과 친구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남북관계는 큰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90년대 이후 북한의 기본 목표는 뭐냐? 생존입니다. 생존. 그러니까 유일 사상 통치 체제라 그러죠. 주체 사상 통치. 근데 요즘은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주체 사상이란 말을 그렇게 강조 안 하기 때문에 유일 사상 통치 체제 이걸 유지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자기네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네라는 말은 꼭 김정은 김여정 일가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의 조선노동당 체제, 이걸 한꺼번에 포함해서 말씀드린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적화통일입니다. 이게 무슨 반공시대적인 얘기냐? 자, 북한은 항상 그 북한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 통치에서 깡통을 들고 구걸을 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해야 된다. 즉, 남조선 인민을 해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도 참아야 된다. 이걸 계속 선전해 왔습니다. 그러한 기조를 유지해야지 북한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고, 소위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은 동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너 10년 동안 인민군 복무를 해. 왜요? 남조선 인민을 해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표, 생존과 적화통일, 이 두 가지입니다. 90년대 이후 한국의 기본 목표는 번영이죠, 번영. 우리는 계속 잘 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잘 살고 싶으려면, 잘 살으려면은 북한의 도발이 없어야 되죠. 긴장이 완화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 목표는 번영과 평화죠. 자, 북한은 생존과 적화통일. 그래서 적대의식을 보여줘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한테 한국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우리는 반면 그 긴장 완화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생존과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북한과 번영과 평화를 목표로 하는 남한, 이 둘 사이에서는 기본 목표 간에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생존과 적화 통일이라는 것을 포기하기 전에는 남북 관계는 근본적으로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합니다. 이거는 남한한테 주는 메시지도 있고, 북한 주민한테 주는 메시지도 있고, 또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도 있죠. 우리는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계속 대화를 추구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에 좌파 정권이 집권을 하던, 우파 정권이 집권을 하던, 또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적이고 친화적인 정책을 필요고 하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북한은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도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김영삼 정권은 우파 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김영삼 정권이 대북관계에서 첫 번째로 한 조치가 이인모 장기수 또는 이인모 노인을 송환한 거예요. 이건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1994년에는 김일성과 김영삼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 전에 김일성이 죽고 말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1996년 9월에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그러니까 30명에 가까운 그 무장 세력이 북한 그 공작원도 있고 뭐 군인들도 있죠. 이 잠수함을 타고 들어왔다가 좌초되는 바람에 육지로 올라오고 뭐 한 달 이상 그 작전을 피웠죠. 우리 전투병력만 4만 명, 일개 군단이 동원이 됐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 정책이고 그 다음에 또 뭐 많이 대북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우파로부터 뭐 무조건 퍼주기냐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이 2000년에는 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에 평양 정상회담도 하고 무슨 뭐 공동성명도 발표했는데 실은 1999년에 6월에 제1차 연평해전이 있었고 정상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후에 2002년에 제2연평해전을 했습니다. 제2연평해전 때는 우리 참수리호가 하나 침몰이 됐죠.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2006년에 10월에 1차 핵실험을 하죠. 핵실험을 했습니다. 아예 핵폭탄을 터뜨린 거죠. 실험을 하느라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2008년 7월에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 경비병에 의해서 새벽에 피살이 됐죠. 박왕자 여사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2009년에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고 그해 또 11월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도 2013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고 2015년에 목함 지뢰 매설, 즉 DMZ 우리 병사 출입구에다가 목함 지뢰를 매설을 해서 우리 병사가 부상을 당했죠. 그리고 2016년에는 4차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을 무슨 뭐 스커드니 노동인이 해서 수십 차례 발사를 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친화적인 그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는 2017년 9월에 6차 핵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작년 6월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소를 폭파시켜버리죠. 예. 굉장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뭐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거꾸로 거기서의 응답은 뭔가 하면 남북 공동 연락소, 꽤 큰 건물 아닙니까? 그걸 폭파시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미사일 발사는 SLBM을 포함해 가지고 뭐 수도 없이 날렸죠. 이렇게 북한은 그 자기네한테 친화적인 정권이 들어서든 안 들어서든 좌파 정권이 들어서든 우파 정권이 들어서든 계속 도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중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에 수교를 했습니다. 북한한테는 엄청난 충격을 준 거죠. 이제 소련하고도 1991년에 한국이 수교를 했고 자기네 지원 세력이었던 소련과 중국이 전부 다 한국
한국하고 이제 친구가 된 겁니다. 근데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한국은 지속적으로 친중화가 됩니다. 중국과 이제 친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눈치 보기를 해요. 아마 너무 눈치를 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이 꼴 보기 싫은 것도 있었을 겁니다.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아이고 배알도 없는 놈들인가, 그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08년에 베이징 그 올림픽 성화 봉성이 서울을 지나갈 적에 잠실 운동장 근처에서 중국 유학생 거의 10,000명이 모여서 그거를 뭐 환영하는 거 하면서 난동을 부렸어요. 그때 한국 사람이 폭행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묻지 않죠. 그다음에 홍콩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적에 우리나라 대학가에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뭐 대자보 또는 벽보가 많이 붙었는데 중국 유학생들이 그걸 다 뭐 찢어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만류하는 한국 학생들한테 행패를 부리고 그런 일이 수차례 일어났는데 한국 당국은 그들에 대해서 전혀 그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눈치보기죠. 또는 굴욕적이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적에 일정을 잡아주지 않아서 대통령이 일반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다던가 중국 사람 없이, 그 다음에 그 대통령 방문단의 공식 수행원이었던 우리나라 언론사 기자가 중국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는다던가 그런데도 항의하지 않는 등 굉장히 굴욕적인 겁니다. 굉장히 이 친중화가 급속히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 세계적으로 최근까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어떤 나라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호주도 그랬고 캐나다도 그랬습니다. 그 나라의 엘리트들은 굉장히 친중적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반중 정서가 강해요. 그런 또 갭이 발생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 보면은 뭐 김치가 중국 음식이다, 한복이 중국 복식이다, 뭐 이런 거 하면 흥분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김치를 만들면서 발로 막 이렇게 다지는 거 보면서 분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우리 엘리트가 없죠. 그래서 전 분야, 우리나라 전 분야의 전 분야 엘리트들이 친중화가 돼 있습니다. 정계는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집권당이나 또는 제일 야당이 작년 재작년에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적에 그거 지지하는 발언하는 사람 봤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게는 중국과의 교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뭐 중국을 거슬리는 발언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게도 친중화됐다고 봐야 됩니다. 금융계, 중국에서 자금이 안 들어오면요, 우리 대형 뭐 재개발 사업이나 건설 사업을 못 합니다. 인프라 구축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금융계도 중국에 굉장히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수 신문이라고 하는 그 조선일보가 또는 동아일보, 그 두 신문이 중국 비판하는 걸 봤습니까? 없습니다. 다 학계는 말할 필요 없어요. 특히 대학은 중국 유학생들이 다 철수해서 가버리면은 문 닫아야 되는 대학이 수십 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중국 눈치 보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굉장히 종속돼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굉장히 긴밀한 관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북한과 중국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중국은 이제 북한의 유일한 뒷배이자 심지어는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는 6.25 전쟁을 통해서 혈맹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뭐 혈맹이라고 말하듯이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근까지 원유의 50%, 무역의 90%를 북한은 중국에 의존을 했습니다. 북한이 최소한 그 필요한 연간 석유량이 100만 톤이라고 합니다. 100만 톤. 그런데
중국이 연간 53만 톤의 원유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 원유 말고 정제유, 휘발유를 비롯한 정제유를 20만 톤을 제공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이 통계에 의하면 한 73만 톤을 제공해 주죠. 근데 연간 미니멈으로 필요한 게 100만 톤인데 73만 톤이니까 부족한 거죠. 만약 중국이 이 원유와 정제유 제공을 끊어버리면은 북한은 원시 경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연간 원유 공급이 한 35만 톤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라는 어떤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의 생명줄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엘리트와 일반 주민들은 그 반중 감정이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단적인 예로 굉장히 오래됐는데 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이 1958년에 가서야 최종적으로 철수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김일성은 친중파락을 할 수 있는 자기네 정적 연안파를 숙청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 눈치를 안 보고, 자, 중국군이 여기 주둔하고 있고 친중 세력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뽑아버려야겠다 라고 할 정도로 뭐 반중 감정이 굉장히 심하죠.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을 떼놈 한 적이 있어요. 뭐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북한 일반 사람들은 그 중국 사람들 또 화교들, 북한에도 화교가 있습니다. 한때는 한 5, 6만 명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경제가 북한 경제가 나빠지니까 많이 중국으로 갔고 한 5천 명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를 적에 그냥 떼놈이 아니라 똥떼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는 혈맹인 건 분명하지만은 북한 엘리트나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감정은 굉장히 좋지 않다. 예,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북 관계로 돌아오겠어요. 북한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거 보면은 도를 넘어섰죠. 정말 우리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합니다. 뭐 특등 머저리, 예, 우리나라 대통령을 특등 머저리라고 부르죠. 또 그 유명한 삶은 소대가리. 세상에 이런 욕이 우리말에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삶은 소대가리 이렇게 부릅니다. 자, 북한에 그렇게 친화적이고 북한에 뭐 남북 간 그 철도를 연결시키겠다, 뭐 어떡하겠다, 많은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는 현 정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욕설을 할까요? 남북 관계는 사이가 안 좋다고 보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심리학 이론을 활용한 그 국제정치 이론 중에 인지일치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자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Cognitive Consistency Theory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인지 구성 요소 또는 그 변수 간의 관계가 균형을 이뤄야지 그 국가 간의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균형이 깨지면은 심리적으로 긴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긴장하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거를 구체화시켜 가지고 국제관계에 적용한 학자가 시오도르 뉴콤이라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모형을 ABX 모형이라고 하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자 관계에서 한국, 중국, 북한 관계에서 제일 좋은 거는 안정적인 거는 자, 사이가 좋은 거를 플러스로 표시를 하겠어요. 한국과 중국도 사이가 좋고 한국과 북한도 사이가 좋고 중국과 북한도 사이가 좋은 거 이러면은 제일 좋은 거죠. 예, 제일 좋은 건데 왜 그러냐면은 뉴컴 그 시오도르 뉴컴 또는 인지일치 이론에 의하면 이 관계를 플러스 좋은 관계를 플러스라고 표시했을 적에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죠. 플러스 곱하기 또 플러스를 하면은 이 전체 관계가 플러스가 돼야지 이 안정적인 그 균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 관계가 한국과 중국도 사이가 나쁘고, 한국과 북한도 사이가 나쁘고, 중국과 북한이 사이가 나빠지면은 그러면 이건 굉장히 불균형한 거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적의 적은 나의 친구고, 적의 친구는 나의 적이죠.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 전에는 사이도 안 좋았고, 그 다음에 한국과 북한도 당연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이 사이가 좋았죠. 이게 오히려 이 세 나라의 심리적인 균형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 어떤 친중하는 지속적으로 됐는데,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보면은 현 정권 들어와서 너무너무 친한 거예요. 한국과 중국이. 예.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도 친하다고 이제 봐야 되죠. 근데 북한 입장에서 봐서는 한국과 중국이 친한데 중국 보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한국한테 트집을 잡아서 비난을 잡는 거죠. 그럼 아까 이론에 의하면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이건 불균형한 관계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 즉 한국과 중국 사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나빠지고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지는데 북한이 왜 싫어하느냐? 여러분 너무 당연하죠. 남쪽에 있는 한국은 북한의 국력이 50배입니다. 50배. 북쪽에 있는 중국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둘이 너무너무 친한 거예요. 그건 북한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둘이 무슨 자기네한테 불리한 어떤 공작을 할까봐 겁을 먹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자, 한국과 중국이 저 북한 저 세력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건 좀 위험하지 않아? 우리 둘이 짜고 이 북한의 집권 세력을 갈아버릴까? 없애버릴까?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북한이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건, 또는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해서 공포와 위기를 느낀다라는 거는, 여러분, 김정은이가 한 그 나쁜 일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장성택을 처형한 거죠. 자기 고모부. 그리고 자기의 이복형 김정일의 맏아들인 김정남을 암살이랄까? 독살을 한 겁니다.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김정남은 중국이 보호하고 있었고, 장성택은 친중파다. 예. 뭐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중국과 굉장히 친했다. 그런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한국과 중국이 친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기의식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정권이 아무리 북한에 대해서 친화적인 태도를 취해도, 야, 니들 중국하고 지금 꿍꿍이 속을 뭐를 버리면서 우리 속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통일부 장관이 바뀌고 그러면 옛날에 무슨 주사파가 됐다, 걱정된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접근하려고 그래도 북한은 중국과 친한 정권에는 절대로 곁을 주지 않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남북 관계의 가장 큰 문제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까 남한의 목표하고 북한의 목표하고 그걸 대조해 봤을 적에 한국과 북한은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 기본 목표가 틀리기 때문에 지향하는 바가. 그러니까 이 한국과 남한의 북한의 안 좋은 관계는 상수로 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한국 사회 전체는 하지만 엘리트가 한국과 중국 사이는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죠.
그런데 중국과 북한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자기네 생명줄을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불균형한 관계, 긴장이 계속되는 관계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또는 남북 사이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글쎄, 제 설명이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